디자이너의 목소리로 여성의 일을 말하는 팟캐스트 디자인 FM.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MC 1번 김소미, MC 2번 한경희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이게 줌으로 녹음을 하니까 이런 세팅을 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매일 와도 뭔가 녹음실이 새롭게 조금씩 바뀌어 있어요. 기존에는 약간 누가 만져줬던 것 같은데 맞아. 우리가 기술로 하려니까 약간 힘든 게 아니네요. 진짜 엔지니어의 소중함 또 느낍니다. 오늘 우리가 또 그러면은 수다 FM으로 시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디자인 FM의 멤버인 수영님이랑 나래님을 모시고 수다 FM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님, 나래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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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작가 김수영입니다. 네, 저는 편집 김나래입니다. 와. 제가 오늘은 저희 팀 중에 유일하게 자차가 있는 나래님을 모셨어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왜 모셨냐면 저희가 저번 주에 광고 녹음 끝내고 나래님 차를 얻어 타고 좀 데려다 달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차에서 나래님이 욕을 너무 살벌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운전도 다들 이상하게 하지만 너무 진짜. 즉각적인 욕을 살벌하게 하셔가지고 좀 스트레스가 많으시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거를 네. 좀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초대했어요. 요새 그 스트레스가 진짜 많아가지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일과 상관없는 그런 모든 일에 다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라 일과 상관없는 모든 일까지 예. 아니면 일도 포함해서 일도 포함하고 모든 그냥 제 일상생활에 지금 이 화라는 감정이 지배하고 있거든요. 지금 표정이 화가 났어. 옆에서 보는데. 네,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발현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네. 운전하면 더.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막 핸들을 쾅쾅 내려치면서. 네, 제가 요새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나 생각을 해보니까 좀 협업하는 게 좀 어려운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다른 분들은 뭐 협업을 할 때 뭐 다른 부서나 아니면 뭐 클라이언트 잡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업무들이 본인들한테 이제 할당이 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갑자기? 저희를 지금 인터뷰 하시는구나. 새롭다. 여기 이게 스트레스 어쨌든 풀려고 온 거니까. 네. 저는 근데 회사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네. 그 스트레스가 오는 상황이 많고 뭐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늘어지거나 이럴 때가 생기는데 좀 사람들이 시간적인 어떤 여유를 갖고 되게 대처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급하지 않게 조금 늦어져도 괜찮다라는 어떤 그 문화가 조금 그래도 깔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급하게 가는 것 같으면은 천천히 해도 된다. 천천히 하고 정확하게 하자. 이런 말을 좀 많이 듣는 편이고 그렇게 얘기해주는 분들이 있어서 좀 갑자기 캄해지면서 일이 좀 정리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도와주는 어떤 저희 노션 툴 써서 자기 태스크 관리하거나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걸로 내 태스크가 얼마나 쌓여있는지 보니까 좀 팀 리더들은 요 일은 약간 뒤로 밀어주거나 뭐 좀 빨리 해야 되는 거를 빨리 하기 위한 다른 장애물들을 치워주거나 그럼 이 일은 이 사람이 가져가고 이 일은 조금 미루자 이런 식의 좀 조절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수영님네 회사가 조금 진보적이고. 네네네네. 그게 좀 잘 돼 있어서 저런 이상적인 답변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러게요. 쉽지 않아요. 근데 쉽지 않죠. 그들은 또 힘들 거예요. 나래님처럼 인내하고 저한테 말을 그렇게 하는 거 그럼 같기도 나래님이 하고. 그 컨트롤 해야 되는 사람이라서 지금 힘들다.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저의 경우를 얘기하자면은, 네. 저는 저 혼자서 뭐, 세스크 툴을 쓰고 있긴 한데, 그게 저 파트랑 저만이 써서 해결되는 문제들이 없고, 거의 대부분 전사적으로 프로토콜을 잡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회사에다가 이 태스크 툴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게 답변 들어오는 것들이 뭐, 우리는 일단은 업무 시 파트별로, 파트 간에 진행하는 업무들을 PM을 누구로 할 건지, 그게 없으면 사실 이 태스크 툴은 필요가 없다는 그런 답변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예전에는 그런 거 없이도 잘 했는데, 왜 굳이 제가 뭔가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이 툴을 안 쓰니까 이 업무가 잘 안 된다고 핑계 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쓰는 거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걸 잡으려고. 각자의 워크플로우나 아니면은 부서 간의 워크플로우를 보고 어디에서 로드가 걸리는지를 알아내려면 지금 저희가 예전에 썼던 뭐 구글 간트 차트라던가 그런 식으로 뭔가 관리하는 거에서는 그게 효율적으로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서 하여튼 그런 게 고민이에요, 요새. 저희는 네. 회사가 코딱지 많은데도 설득이 안 되는데 큰 회사는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런 툴은 나 혼자 쓴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써야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보통은 그거를 해줘도 잘 안 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관리가 좀 더 힘든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계속 뭐 매니저가 있어야 된다, 그거를. 아니, 저는, 아니, 다 쓰고 싶어 하긴 하더라고. 아, 모르겠어요. 지금 고민이에요, 너무. 아,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 보면은 누군가 제일 위에 있는 그 한 사람이 승인을 안 해주면은 이게 안 돼. 맞아요. 하여튼 그래요. 요새 맞아. 스트레스는 그런 거네요. 네. 그래서 차를 쾅쾅 내리치면서 화를 내고 네, 그래서 막 욕을 하나 봐요. 이씨, 이러면서. 팬들이 쾅쾅 내리치면서 네. 내가 원하던 삶은 이게 아니야. 나도, 브런치 먹으면서, 2화에 이제 저희 투자 FM 얘기 나왔지만은, 저도 뭔가 이렇게 저의 옛날에 디자이너의 삶을 생각해보면은, 전시장 가서 뭔가 갔다 와가지고, 이제, 뭐, 애프터눈 티 그 세트 시키면서, 그럴 줄 알았는데, 현실은 욕만 계속하고 소주에다가, 네, 그거밖에 없어요. 제 삶이 얼큰해지죠? 지금. 네. 안주 매운 거 먹고. 네. 하여튼 그러네요. 네. 그래도 차가 있으면은 그 독립된 공간에서 화를 낼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하철에서 뭘 두드려서 화낼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분리되는 게 또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긴 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뭐 회사에서 힘든 일 생길 때 차는 아니더라도 자주 쓰는 방식이 일단은 지르고 나서 나가서, 그러니까 회사 밖을 나가가지고 산책을 좀 해요. 왜냐면 내 감정을 좀 이따 추스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분리를 한 다음에 다시 머리를 식힌 상태로 가서 이제 얘기를 하긴 하는데, 네, 저도 차에서 분리된 공간에서 저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죠.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잠깐 멀어져 있어요, 회사랑. 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정리가 안 되고, 그럴 때 더 논리적인 게 필요하지만 내가 너무 격앙된 상태에서는 그게 좀 힘들잖아요. 맞아. 전달되기도 힘들고, 그럴 때 좀 분리해서 다른 곳에서 일하다가 와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생각보다 저보다 되게 상대적으로 이성적인,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고 물어보는 타입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저한테는 더 엄청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런저런 방법을 저도 많이 써봤지만. 집단 이성이네요. 저는 근데 저랑 같이 얘기하는 친구들도 다 이성적이지 않아. 같이 소주 마신다고. 이씨, 바사, 이거 어떡하냐고. 하면서, 정리 좀 하라고. 알겠다고.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그거 되게 수영님처럼 이런 뭔가 그렇게 논리적인 사람들이, 이성적인 사람이 있어서 부럽긴 하고. 그리고 회사가 조그맣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한 사람한테 물어볼 순 없잖아. 네. 내 당사자야. 나랑 얘기가 되는. 그게 뭐 회사 크다고 뭐 써서 좋은 건 아니고. 맞아. 크면 또 그만큼 더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그래. 회사에서 잠시 분리되면서 디자인 FM 녹음하면서 네네. 별로 안 좋은 얘기만 하고 지금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스트레스를 푸는 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네. 저 운전, 그 약간 정신을 딴 데 파는 게 또 스트레스 해소에 맞아요. 좋잖아요. 맞아. 근데 그치, 운전은 약간 기분 전환, 바깥 풍경도 바뀔 수 있고. 맞아, 맞아. 일단 운전을 해야 되는데 정신이 좀 팔리고. 약간 그러면서 노래도 듣고. 네, 노래도 듣고 막 노래도 부를 수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아, 노래도 맞아. 부르고. 그래, 버스에서 노래 못 불러. 네, 맞아. 움직이는 노래방 아니야. 그게. 맞아, 맞아, 맞아. 그 노래방. 재밌잖아. 약간 그러면서 그치, 약간 그치. 이제 조금 스트레스가 풀린다기보다 그 상황을 좀 잊고 약간 감정이 좀 추스러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도 되게 운전이 하고 싶은데 제가 맞아요. 주차를 못 해가지고 좀 힘들어요. 네, 네. 면허 좀 따고 싶다. 그래요. 오늘도 훌륭하게 아무 말이나 했네요. 이거 아무 말 아니고 다 아는 코너니까. 이런 얘기를 또 저희 오카방에서 얘기하면은 또 많은 분들이 팁을 주시지 않을까요? 그러게. 네, 그럼 제가 짧게 오카방 홍보를 다시. 디자인 FM과 아무 말을이나 떠들고 싶으신 분은 오픈 카톡방에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에서 디자인 FM 혹은 FDSC를 검색하시면 되고요. 비밀번호는 디자인 FM입니다. FDSC 인스타그램 프로필에도 링크가 있으니 많이 놀러와 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다음 화에서 디자인 FM 또 다른 멤버랑 또 이렇게 아무렇게나 수다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넘어가 볼까요, 경희님? 네. 우선 광고 듣고 오늘의 게스트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7월 13일에서 8월 31일까지 마포출판진흥센터 플랫폼 P 2층 라운지에서 스위스의 그래픽 디자이너 요스트 호울리의 북 디자인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립니다. 장크트 갈렌의 목소리 요스트 호울리의 북 디자인. 편안한 독서를 위해 가독성이 중요한 북 디자인을 고수하면서도 대칭과 비대칭을 변칙적으로 혼용하는 유연하고 다채로운 타이포그래피를 구사하는 요스트 호울리. 이번 전시에서는 요스트 호울리가 지난 50년간 디자인한 아름다운 책 67권을 직접 만지며 감상할 수 있으며 특히 수집가들의 아이템으로 자리한 호울리의 티포트론 시리즈 17권을 모두 한 자리에 선보입니다. 호울리가 디자인한 총 67종의 책들은 6분야로 분류되며 각 분야별 주요 도서에 대한 설명문이 함께 비치되어 독자의 이해를 돕습니다. 모든 책들은 전시 공간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탁월한 기획자이자 저술가로서의 요스트 호울리를 만나보세요. 장크트 갈렌의 목소리 요스트 호울리의 북 디자인 전시는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며 예약 방법 및 자세한 정보는 마포 출판문화진흥센터 플랫폼 P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info_platform_P를 검색해주세요. 네, 플랫폼 P의 광고를 듣고 왔습니다. 저희 이제 3화의 게스트분들 모실 텐데요. 네네. 저희가 벌써 6월이 끝나가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지? 저 상반기에 하기로 한 일이 되게 많았는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떴다 감으니까 벌써 1년의 반이 훌쩍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너무 빨리 흘러서 깜짝 놀랐어요. 벌써 3화가 됐어요. 그리고 저희 시즌도 절반이나 흘렀어요. 맞아요. 어떻게 이러지? 이게 아유. 이상해. 이번 시즌이 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물리적으로 만나는 게 많이 줄어들고 사전 미팅도 온라인으로 하고 그래서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이 노동의 정보값이 좀 적은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가상세계에서 일이 벌어지다 보니 그러니까. 실제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래도 어찌저찌 우리가 3화까지 녹음을 하고 있고 녹음일 기준으로는 1화가 송출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1화를 송출했는데 다행히도 청취자분들의 재밌게 듣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희가 또 1화 송출되고서 송출 날 밤에 오픈 카톡방에서 이 같이 에피소드 들으면서 막 수다 떠는 시간 가졌었잖아요. 네. 그래서 와, 그때도 정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너무 오타쿠 토크가 되긴 했지만 저한테 재밌었어요. 저는 오타쿠였으니까요. 정치 방이 아니고 오타쿠 방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중얼중얼 네. 이러면서 저희가 이번 시즌이 1화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협업이라는 주제로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전보다 확장되기도 했고 새롭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뭐 나름대로 진보? 실험적인 시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청취자분들 반응이 굉장히 궁금해요. 저희 오픈 카톡방에 인증이 올라오긴 했지만 저희는 이제 인증보다 조금 더 긴 반응, 길고 전체 공개고 해시태그가 많이 달린 반응 그런 것들 늘 저희가 갈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 비공개 계정 아니고 공개 계정으로, 그리고 가능하면 스토리 아니고, 스토리는 없어지니까 피드에다가 디자인 FM 해시태그랑 뭐 주렁주렁 이것저것 달아가지고 많이 많이 좀 올려주세요. 그리고 참 맞아. 그 팟캐스트에도 이제 별점평 남길 수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보니까 시즌2 이후에 안 올라가, 숫자가. 저런. 그래서 조금 아쉬워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업계 여성분들을 모시고 있으니까 좀 새로운 청취자를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저희가 정말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진짜 매일같이 보고 있거든요. 오늘도 이제 오면서 팟캐스트 우리 오늘은 청취율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거 보면서 왔는데 많이 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맞아요. 특히 저는 낯가리는 관종 이런 거여서 그런 거 다 검색해서 보거든요. 티는 안 내지만 잘 모르는 척 하지만 늘 쉬는 시간마다 그런 걸 검색하기 때문에 샵 디자인 FM 달아서 많이 미리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좀 쌓이면 또 읽어드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의 게스트분들을 좀 모셔볼까요? 오늘은 또 어떤 게스트분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오늘은 UX, UI 디자이너 최민주님과 QA 엔지니어 최정민님을 모셨는데요. 제가 지난 시즌과 지지난 시즌 들은 분들 알겠지만 UX, UI의 이해가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으로서 저도요. 오늘 또 많은 벼락치기를 하고 왔어요. 저희가 게스트분들한테 대본을 미리 이렇게 골조를 드리잖아요. 보통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대본이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기본적이고 조금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고, 다양한데 최초로 두 분이 모든 질문의 답을 다 써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크게 충격을 먹었어요. 저희는. 약간 약식으로 써주신 게 아니고 이렇게 문장으로 써주셔가지고 거기서 끝났다 모든 것이. 그래서 저희끼리 막 이거 이미 대본을 QA까지 하신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방송은 QA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근데 또 그럴 수도 있어. 왜냐면은 민주님이 보니까요, 저희가 사운드 클라우드 청취율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청취율 그래프에 청취율 1위로 나오는 MJ 최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이 누군지 너무 궁금했는데 사전 미팅 때 그래서 처음으로 물어봤어. 근데 맞는 거야. 우리 민주님이 우리 1등 청취자였어요. 그래서 아주 큰 감동으로 시작하는 이번 화입니다. 애청자와 함께하는 오늘의 3화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그러면 오늘 거두절미하고 오늘 직접 소개를 들어볼까요? 굉장히 뭘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거두절미가.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네, 3화 게스트 최민주님과 최정민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B2B 의료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의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최민주입니다. 연차는 올해로 10년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정민님. 예, 저는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QA를 담당하고 있는 최정민입니다. 저는 올해로 연차는 21년 차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좋다. 저희가 게스트 섭외를 할 때 늘 다양한 디자이너 직군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존 게스트분들 중에 아까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UI, UX 잘 모르기도 하고 인쇄 베이스 디자이너라서 그런 분들이 섭외하게 되는 경향이 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디지털 제품, IT 업계 이런 분들을 모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님이 이렇게 섭외를 흔쾌히 응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섭외했을 때 어떠셨나요? 섭외를 응하게 된 계기 같은 게 궁금해요, 민주님. 네, 저는 일단 엄청 놀랐고요. 진짜 고민도 많이 했고요. 이게 저희 회사가 의료 정보나 민감 정보들을 다뤄서 조금 많이 보수적인 회사인데, 제가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게 많을 것 같아서, 그리고 남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조금 부끄러워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나오기로 한 이유는 제가 청취자를 즐겨듣는 팬이고, 항상 여러분들께서 당당해지자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고 왔습니다. 와, 용기를 내주셨다니 정말 감사드리고요. 민주님의 용기 덕분에 저희가 오늘 또 뭔가 재미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B2B 회사에서 이제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두 분이. 여기서 잠깐 B2B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될까요? 들으신 청취자분들이 혹시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맞아. B2B라는 것이 이제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회사에서 쓰는 그런 제품을 만들기 위한 회사. 맞습니다. 소비자가 아니라 그런 거잖아요. 일반 개인을 상대로 하는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닌 좀 기업이라든지 그런 업체에서 필요한 제품을 만드는 게 주로 이루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그 중에서 의사와 약사, 제약사를 상대로 그분들이 필요한 업무 관련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플랫폼으로는 웹이 있고 앱이 있고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이 있고요. 윈도우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윈도우를 딱 치면은 거기 안에 엑셀이라든지 그 파워포인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자체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사용자들이 제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화면을 정리를 하거나 이런 복잡한 기능들이 알고 보면은 단순하다는 것을 저는 이제 디자인으로 표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엔 의사들이 경영 진단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디자인하였고, 올해는 약사들이 사용하는 제품을 한 군데 모아놓은 사이트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뭔가 스케일이 달라. 저희가 병원에 가면 만나는 그런 화면들을 맞습니다. 네. 만들고 계시는 거군요. 그 의사 약사님들이 네. 뭔가 타이핑을 막 음. 하고 있는 그것? 네, 맞아요. 환자 기록이 관리되고 있는 그 네, 맞아요. 네.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네, 생활이 병원에 들어가면 의사들이 사용하는 제품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회사에서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B2B라는 게 이런 게 신기해요. 저는 들으면 모르는 프로그램이거나 앱이거나 한데 무엇보다 내 삶에 가까이 있는 것들. 네, 네. 그리고 역시 뭔가 산업이라는 게 소비자들한 눈에만 보이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되게 많다는 걸 또 약간 저는 깨닫게 되는 것 그러게요.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민님은 UI, UX 디자이너로 일을 하시고 계신 것이고, 그렇다면 제가 짝꿍으로- 예, 네. 아, 맞다. 민주님이. 네, 죄송해요. 두 분이 다 최씨라고. 네, 최신하세요. 정신이 없네, 제가. 네, 주님이 하고 계시고, 짝꿍으로 같이 나와주신 정민님이 QA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뭔가 정민님과 함께 나와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좋아해서 따라다니는 선배님이고요. 제가 힘들 때 되게 의지가 많이 되는 선배님이기도 해요. 그리고 정민님은 제품 개발자이신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공을 바꿔서 QA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제품 개발을 경험해 보신 QA 개발자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청을 드렸어요. 정민님은 민주님이 처음에 이런 게 있다 같이 나가자라고 얘기하셨을 때 어땠었어요? 그 전에는 이렇게 디자인 FM 들어보신 적은 없으시죠? 예, 이번에 민주님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이렇게 젊은 디자이너 분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서로 의지를 하고 정보를 주고받고 이런 모임을 찾아봤는데, 이런 멋진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민주님도 제가 좋아하는 후배고 요청을 하게 돼서, 그래서 응하게 되었습니다. 좋네요. 정민님이 이제 QA 엔지니어이시잖아요.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도 QA 엔지니어를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저도요. 그래서 막 찾아보고 그랬는데, QA 엔지니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청취자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민님. 네. QA는, QA, 그래서 퀄리티 어슈어런스라고 해서 품질을 보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품, 프로그램이 이제 처음에 개발부터 시작해서 기획 개발부터 시작해서 쭉 디자인까지 입혀서 고객한테 나가는 과정에 전반적인 품질을 전부 다 보증하는 역할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도 흔히 아신 QC라고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QC보다는 조금 더 품질 보증의 개념이 들어간 넓은 개념 역할을 하는 엔지니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책임감이 더 막중하시겠어요. 네. 보증이라고 하니까 약간 맞아, 뭔가 맞아. 도장 땅땅 찍어야 네, 될것 맞아요. 나를 붙여서 나온 거는 완벽한 품질. 같아요. 저희 엄마가 옛날에 제조업 쪽에서 잠깐 일을 하셨었는데, 거기도 QC, QA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냥 물리적인 하드웨어 제조업에서도. 거기서는 QA라는 거는 제품 전 단계의 어떤 자재를 검수하는 역할이고, QC는 최종 출하된 생산품의 퀄리티를 보는 역할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듣고서 이제 정민님이랑 사전 미팅을 하는데, 이게 또 약간 비슷하면서도 디지털 어쨌든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또 다른 개념이다 해가 되게 신기하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아무튼 그래서 QA라는 것은 이 제품의 기능이 설계한 대로 제대로 동작이 되는가를 검수하는 역할이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가 궁금한 거는 디자인이라는 거는 기능이랑은 맞물려 있지만 조금 다르기도 한 것 같은데, 디자인이 제대로 구현되어 있는지 혹은 이제 뭐 어떤 정합성이라고 하죠. 이게 잘 어떤 플로우가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 보는 것도 QA의 일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일단 디자인이 제품에 입혀지면은 제품의 품질을 높일 수 있고 퀄리티를 이제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가장 사람들이 먼저 접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활동 중에 하나로 QA 검증 과정에 포함되기는 합니다. 저 약간 틈새 질문 있는데, 아까 그 정민님 소개해 주실 때 개발자 출신이라고 해주셨잖아요. 원래 네. 보통 QA 분들은 개발자는 따로 아니신 거예요? 아, 그게 이제 개발을 하다가 QA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QA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을 하다가 어느 정도 개발을 이쯤이면 됐다 싶어서 QA 쪽으로 이제 졸업하고. 예, 변경을 한 거죠, 업무를. 커리어의 시작을 바로 QA부터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요즘에 이제 신입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 QA 관련 학과도 있고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야가 경로가 굉장히 여러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QA를 처음부터 선택해서 시작해서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신기해. 나도 디자이너 졸업하고 다른 데 어디 갈 데 없나? 나는 지금 디자인 업체에도 QA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나의 오류를 봐줘. 오류 많이 내는 디자이너로서. 기장님이 해주는 거 아닐까요? 그러게. 여기 색깔이 밀렸어. 그러니까. 여기 원래 쪽보루가 없어요? 이런 거 얘기해주잖아. 소리 지르면서 다시 수정 그치, 출고 그치, 파일을 그치. 넘기곤 하죠. 그러면 이제 두 분이 오늘 뭔가 디자이너와 개발자는 아니지만 어떤 그런 느낌, 엔지니어의 느낌으로 협업을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QA 엔지니어와 디자이너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가 좀 궁금해요. 정민님이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 디자인 컨셉을 잡거나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분위기 또는 고객한테 주어야 되는 느낌 이런 것들은 디자이너의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QA가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디자이너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예를 들어서 뭐 텍스트가 모바일에서는 안 나오는데 뭐 웹에서는 나온다든지, 버튼 위치가 일관적이지 않다든지, 뭐 눈에 보여줄 때 좀 이상한 부분이나 오류가 난다든지, 디자인을 입혔을 때 안 맞는다든지, 프로그램과 어디가 안 맞는다든지, 뭐 칸이 밀린다든지, 이런 디자인적인 오류에 대해서 QA 엔지니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고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좋네. 약간 눈썰미가 좀 좋아야 될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듣다 보니까 QA로 시작해서 QA를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시긴 했지만, 개발 베이스로 있으면 되게 유리한 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런 것을 바로 반영하면 된다라는 개발적인 인사이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발을 전공했기 때문에 유리한 점도 있으시죠? 개발자를 하고 QA 엔지니어를 하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개발적인 것을 아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QA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이제 왜 이렇게 됐는지까지도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 개발자들한테 얘기하기도 훨씬 더 편하고, 그리고 이거는 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잡아낸 내용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한 점이 훨씬 더 많아요. 제 생각은,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생각은 개발적인 측면을 알면은 QA 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 뭐 경험상 그렇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조금 무서운 QA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데. 속일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러면 두 분이 했던 프로젝트를 뭔가 소개를 듣고 싶은데, 그 건강기능식품 관련한 앱을 같이 두 분이 작업하셨다고 했어요. 민주님이 뭔가 자세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2019년 진행한 프로젝트로 건강기능식품의 성분을 비교하고 나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앱으로, 그 프로젝트의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이제 저는 디자인을 수행을 했고 정민님이 퀄리티 체크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앱이 출시가 되는 과정이 좀 궁금한데, 사전 미팅에서 저희가 여쭤봤을 때 정민님이랑 민주님이 약간 선행연구? R&D? 좀 그런 성격의 팀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앱을 이제 새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이 기획부터도 같이 하시는지, 아니면은 이제 기획이 나오면은 그 뒤부터 디자인해서 쭉쭉쭉 진행이 되는 건지, 이런 과정들이 궁금한데, 이 말씀하신 건강기능식품 앱 같은 경우는 과정이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그 약국 사업부 쪽에서
먼저 선행을 해서 우리 회사에서 이런 제품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그 시장에서 아직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들어가 보면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마다 종류가 다른데 그러니까 연구실 내에서 자체적으로 주도하는 프로젝트가 있고 사업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주도하는 프로젝트가 있고 그런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부에서 이제 발주를 해서 같이 참여를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럼 보통 왠지 제 생각엔 디자이너는 뭔가 기획 초중반부터 같이 이제 인볼브 돼서 업무를 할 것 같은데 정민님도 약간 그때부터 같이 인볼브 돼서 협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끝부분에만 짜잔 나타나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지금부터 너희가 만든 것의 정확성을 어디 검증하겠다. 얼마나 잘했나 보자 이러면서. 사실 프로젝트에 처음부터 들어가면은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이 부분은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합시다라고 제안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그림인데 이게 이제 실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프로젝트 끝나면 바로 다음 프로젝트 들어가고 또 이게 맞물려 있어요. 맞물려 있어서 좀 여유가 되는 시기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중반부터 이제 마무리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반에서부터 들어가면은 이게 설계단부터 좀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고쳐가면서 프로젝트를 어쨌든 간에 성공적으로 품질에 대한 보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초에 처음부터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좀 이상적이기는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역시 모든 협업자는 같이 처음부터 얘기를 하는 게 좋은 것 네. 같아요. 맞아. 그러게. 그럼 나중에 갑자기 깜짝 반전.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는 안 됐다.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깜짝 놀랄 것 같아. 그러면은 이게 QA를 보실 때 디자이너가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반영하는지도 궁금한데, 그러니까 제가 아직 QA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QA를 그래서 여기에는 이게 이렇게 고쳐야 되고 저째야 되고 했을 때 최종 아웃풋은 디자이너가 다시 만져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QA 반영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주님? 네. 그 디자인을 하고 개발까지 된 제품을 정민님이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오류와 개선 사항들이 몇백 개 돼요. 그래서 개발까지 입혀진 디자인은 제가 처음에 디자인한 파일이랑 달라진 부분이 되게 많아요. 미묘하게 뭐 픽셀이라든지 뭐 버튼 위치라든지 크기라든지 사이즈 뭐 그런 것들이 미묘하게 달라지는데 그런 것들을 정민님이 다 잡아내요. 그래서 다 알려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디자인 파일과 제가 원래 처음 작업한 디자인 파일과 개발된 파일을 같이 보면서 이제 정교하게 맞추는 작업을 합니다. 마지막 그러면은- QC단에서. 그러면 처음에 이제 디자인을 하실 때 잡았던 어떤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것들도 정민님이 다 이해를 하고 그걸 같이 검수를 하시는 거네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정민님은 그래도 그냥 보면은 아실 수 있어요. 딱 잡아내시더라고요. 역시 20년의 그 봐. 잠깐.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나의 직업에도 QA가 있었다면. 그래서 저는 두 분이 약간 어떻게 하는지 뭔가 더 구체적으로 뭔가 궁금한데, 그럼 약간 피그마 같은 툴 보면 막 이렇게 코멘트, 같은 한 파일에 네. 코멘트를 누군가가 달면 이렇게 다른 네. 사람이 바로 즉석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두 분이서는 어떻게 코멘트들을 어떻게 주고받으시는지 뭔가 궁금해요. 그런데 쓰는 툴 같은 것도 있나요? 협업 툴? 네. 보통 XD로 작업을 해서 거기에 코멘트를 달아주는데 퍼블리셔랑 개발자분들이 주로 달아주고 정민님은 다른 툴을 사용해서 저에게 요청을 해줘요. 레드마인이라고 업무를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주는 툴이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정민님이 저에게 이제 디자인에 관련된 것들을 수정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면은 제가 거기를 보고서 체크를 하고 완료됐으면 100% 완료됐습니다. 뭐 이거는 뭐 50% 됐습니다 하고 알려줍니다. 기술 쪽이라 그런지 협업 툴도 뭔가 저의 편견 중에 하나가 되게 최첨단의 협업 툴 같은 거 쓸 것 맞아, 같은 맞아, 맞아.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드네요. 이렇게 되는 거. 사람 잘 모르는 거. 맞아. 우리 아까 수다 FM에서 협업 툴 설득하는 거 너무 어렵고 막 그런 얘기 했는데 여긴 되게 여러 개 쓰시네요.
근데 너무 레드와인. 많이 여러 개를 써가지고 오히려 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알아야 될 것들, 그 프로그램 자체를 알아야 될 것들이 또 많아서 그런 건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이 협업하는 규모가 커서 아무래도 그렇기도 하겠네요. 어떤 개발자나 뭐나 이렇게 이모부돼 있는 네. 팀이 많으니까 네, 하나로 그리고 통일하기가 좀 어려운. 맞아요. 그리고 개발 그 팀마다 또 각각 선호하는 툴이 또 다르더라고요. 각각 개발 1팀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거를 쓰는데 뭐 개발 2팀은 뭐 슬랙을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다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게 대규모의 협업은 또 그런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네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건강기능식품 이거 줄여서 건기식이라고 말하는 거 저 혼자 좀 좋아하는데 건기식 건기식 이러면서 왜 좋지? 어쨌든 좋아. 아무튼 건기식 프로젝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거 말고 또 한 가지 더 소개해 주실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정민님이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또 민주님과 같이 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요. 그 고객의 그 매출을 분석해주고, 그리고 진단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라고 제안해주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디자인적으로 고객한테 보여주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이런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래서 고객들이 실제로 나의 매출, 그리고 주변의 매출, 이런 것들을 서로 분석해주는 이런 프로젝트를 또 민주님과 같이 진행한 기억이 납니다. 데이터 시각화 뭐 그런 거구나. 네, 저 맞습니다. 진짜 개념을 대충만 알고 있어 이런 것들을. 저도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데이터 시각화라는 거를 처음 많이 공부하면서 작업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시각적으로 약간 예쁜 인포그래픽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진짜 정확하게 수치화해서 정보를 줄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냥 맞아요. 뭐지 미적인 차원의 접근보다도 엄청 그런 통계학적인 맞아요. 네. 되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네, 협업의 데이터. 구조가 어떻게 돼요? 이 협업에는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또 굉장히 많은 의사결정권자들이 있었던 프로젝트여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이유는 뭐냐면 좀 많이 힘들었어요. 디자인하는데 피드백도 굉장히 많이 주고 의사결정권자들이 많다 보니까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반복되는 일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디자인을 한 몇 번을 엎었다가 다시 작업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항상 일정은 짧게 주는 거? 그 일정 안에 또 마무리를 돼야 되는 그런 미션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디자인 계속 수정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또 설득을 시켜야 하나 뭐 그런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참 미스테리예요. 항상 시간은 그쵸. 시작하는 시간은 있는데 왜 모든 프로젝트가 디자인할 시간은 그렇게 없을까? 그쵸. 맞아. 너무 궁금해요. 그게 왜일까? 그 디자이너는 늦어지면 안 돼. 맞아. 네, 맞아요. 디자인 일정 늦어지면 안 돼. 왜일까? 나 정말 너무 궁금해요. 맞아. 평생의 미스테리예요. 맞아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서로 하시는 일이 서로 달라서 협업이 긴밀하게 되기도 하면서도 가끔은 약간 달라서 생기는 오해나 궁금증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서로의 직무에 대해서 서로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으신지가 궁금해요. 특히 정민님이 디자이너들한테는 눈 달린 사람들 모두 한마디씩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들었는데 뭔가 디자이너의 직무나 그 민주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약간 생각한 게 있으실까요? 처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면은 PPT 하면 그 몇 장이 그게 전부 다 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듣고 이게 디자이너들이 컨셉을 잡아내고 그다음에 거기 색을 입히고 이거에 이제 이 프로그램은 이런 개념으로 이런 컨셉으로 고객한테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작업하는 과정이 저는 사실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디자이너들이 1안, 2안, 3안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다 참석을 해서 회의를 보통은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각자의 취향이 다 다르고 각자의 생각이 다르니까 이제 한마디씩 거들다 보면은 요게 이제 디자이너가 처음 가졌던 생각하고 이게 나중에 결론하고는 또 다른 방향으로 갈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디자이너들은 정말 힘들겠다. 왜냐면은 이제 눈에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이제 코딩까지 다 그 사람들이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디자인 산출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눈에 먼저 보이니까 의견들을 정말 많이 제시하고 또 개성이 진짜 많이 반영되고 자신의 취향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컨셉하고는 관련 없는 자신의 취향으로 나는 저런 색은 싫다. 나는 뭐 이런 색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쭉 지켜보면서 되게 스트레스가 심하겠다. 또 저런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하나의 컨셉으로 밀고 가는 과정이 고충이 굉장히 심하겠다. 저는 좀 이런 것을 옆에서 많이 느꼈어요. 맞습니다. 그게 주요 고충이죠, 그게. 맞아. 모두 한마디 해. 그냥 어떤 근거가 있이 그걸 얘기하면 뭐 이거는 대상이 뭐 연령층이 높은 사람 대상이니까 글씨가 커야 돼요 이러면은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 이거 보이냐? 너는 이게 보여? 막 이러는 거죠. 보이는데요? 난 보라색이 제일 싫더라 이러면은. 메디치 가문 같은 사람들 아니면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한 1억 2천 주면은 괜찮아요. 어, 보라색이 싫으면은 파란색으로 해드릴 수 있어요. 맞춰줄 수 있지. 그치. 맞아요. 그러게. 또 갑자기 이거 너무 공감이 돼버렸네. 그럼 반대로 이제 민주님은 정민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뭔가 새롭게 알게 된 거나 예전에 뭐 갖고 있었던 생각들이 바뀌었다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프로젝트 대부분의 일정이 다들 아시다시피 매우 타이트하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수정사항도 되게 많고 변동사항도 많고 그래서 디자인 산출물이 나오고 개발하고 그 과정에서 놓치는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정민님이 마지막에 다 잡아줘요. 아주 꼼꼼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포 뭐 아이콘을 하나 넣었는데 그게 어느 페이지에서는 텍스트 위에 있는데 어느 페이지에서는 뭐 오른쪽 끝에 있다던가 그런 거를 다 잡아줘서 이거는 여기인데 왜 이건 여기 있냐고 뭐 그런 것들. 네, 그래서 그럼 저도 그때 당시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꼼꼼하게 잡아줘서 이래서 QA 엔지니어가 필요한 거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네. 여기 두 분도 되게 이상적인 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두 분이 엄청 신뢰가 두텁다는 인상을 많이 받고 있고 서로의 직무에 대해서도 이해를 많이 하고 있다? 근데 그 이해라는 게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정도가 아니라 이런 고충이 있겠다 혹은 이런 점이 나에게 되게 기여를 하고 있어서 고맙다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정민님 얘기하신 것 들으면서 사내에 저런 분이 한 분이 있으면 어쨌든 나의 고충을 조금 이렇게 케어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들어서 되게 좋다는 느낌이 드네요. 반대로 앞전에는 이제 정민님이 QA로서 이제 디자이너의 민주님한테 뭔가 요청사항을 이렇게 주시면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반대인 경우는 어떻게 협업을 진행하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래서 민주님이 반대로 정민님한테 뭐 요청하는 게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코멘트가 왔는데 이런 거는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거를 뭔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는 정민님한테는 무조건 피드백을 받는 입장이고요. 근데 피드백이 굉장히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60개가 왔어요. 근데 60개 중에서 굳이 이런 것도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것도 주신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제 찾아가서 정민님한테 정민님 이거는 넣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뭐 같은 회색인데 회색의 값이 조금 달라요. 근데 그런 것도 귀신같이 알아내서 예를 들어서 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제가 그냥 바로 바꿀 테니까 이런 거는 올려주지 말아달라. 뭐 이런 디테일한 것들 중에서 좀 꼼꼼하게 워낙에 잘 보시니까 그런 거는 좀 얘기를 하죠. 네. 빼달라고 목록에서 빼달라고. 그 정도밖에 없어요. 네. 목록이 많이 있으면은 그것을 다 처리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쵸. 그러시는 거예요. 네. 피곤하죠. 저뿐 디자이너뿐만이 아니라 개발자분들도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할걸요. 왜냐면 개발은 더 많으니까 그런 고쳐야 될 것들이 더 많으니까. 회색이 예를 들어서 250이랑 240 뭐 이렇게 있으면 그게 그냥 코드로 보여서 보이는 거야? 아니면 그냥 그런 거 소리로? 그런 게 뭐 어쨌든 뭐 육안으로 봤을 때 좀 차이가 난 거겠죠. 예를 들어 버튼의 그 디세이블 회색이 같은 회색이었는데 왜 여기는 뭔가 좀 더 짙고 여기는 뭐 옅어 뭐 100페이지를 막 엄청 많이 치다 보면은 그 중에서 막 몇 개 뭐 그렇게 처리가 안 된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디자인했을 때랑 2, 3주 디자인했을 때랑 조금
진행하면서 변경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 그때 막 또 컬러 값을 제가 막 수정했을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앞에 디자인이랑 뒤에 디자인이랑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좀 미묘한 거는 제가 미처 체크하지 못하고 수정을 했을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걸 이제 다 찾아주시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 리스트가 막 예를 들어서 뭐 50개인데 50개 중에서 뭐 10개는 빼달라고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요청을 좀 드리죠. 그러면 정민님은 그것을 보통 오케이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10개랑 빼는 건 말도 안 되고 한 5개만 빼줄 테니까. 10개 빼줄 테니까 새로운 거 10개를 더 발견해내는다든지. 저는 그런 거 하다 보면은 그게 직업이라 그런가? 자꾸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눈에 보이는 거는 이걸 수정을 하던 이제 상태를 바꿀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 수정을 안 한다, 뭐 다음에 한다, 바로 하겠다. 그리고 이제 상태에 대해서 이거는 뭐 마이너하다, 메이저하다 이런 것들을 다 표시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이력은 다 남겨놓는 편이에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혹시 이제 추후에 그와 비슷한 일이 또 발생을 했을 때 같이 묶어서 처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때는 우리가 이랬으니까 뭐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남겨놓는 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디자이너들도 디자이너지만 이제 개발자들은 또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자기들이 개발한 거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이제 오류를 찾아내니까 또 어떤 개발자들은 그런 거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류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도 다 이제 보니까 요거는 이제 오류가 좀 아니라고 좀 해줄 수 없겠냐. 이런 경우도 있긴 한데 이제 안 되죠. 그냥 올리고 나중에 한번 협의를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그런 문제도 있겠구나. 나는 늘 실수하는 개발자. 이렇게 되고 싶지 않으니까. 예, 그런 인식을 좀 두려워하는 이게 사람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보고 뭐 위에 상급자들도 보고 이러니까 내가 만든 거에 대해서 오류가 많이 나오면은 좀 위축되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QA건들이 많이 나오면은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그치. 수정 사항이 어쨌든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니까 이걸 줄이고 싶은 마음은 약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맞아. 이게 단계별로 담당하는 분이 이게 딱딱딱 뭔가 있으니까 서로의 그 티키타카가 엄청 잘 맞아야겠네요. 그러게. 합이 잘 안 맞는 채로 줬는데 막 그 안에서 자꾸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이러기 시작하면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뭔가 대화와 그런 게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에 한번 사전 미팅 때 듣기로 회의 시간에 정민님이 다른 분들한테 좀 적당히 좀 하라고 하신 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네. 이 단어를 저희가 보고서 이게 뭐야 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건기식 앱 프로젝트를 할 때였어요. 앱스토어에 올리고 나서 이것도 한 2달 동안 엄청 타이트하게 진행한 프로젝트인데 다 하고 그때도 막 12시 넘어서까지 다 하고 드디어 앱스토어에 올렸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인가 이틀인가 지났을 때 사업부에서 저를 이제 찾아와서 뭐 민주님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하고서 저한테 고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저도 이 부분이 디자인이 이렇게 바뀌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재빨리 만들어서 이제 개발자한테 요청을 해서 개발자도 재빨리 바꾸고 해서 다시 업데이트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한 3번 정도 진행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이제 또 바꿀 게 또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이거 좀 해야겠다 하고서 이제 회의를 막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어떻게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정민님이 갑자기 빡치셔가지고 너무 화나셔가지고 다들 적당히 좀 하라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바꾸면은 본인은 계속 다시 검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일단 나왔으니까 한 달 정도 돌려보고 수정 사항을 다 취합을 해서 한 번에 바꾸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아무 말도 못했죠. 네, 맞는 말씀 하신 것 같아서. 네. 프로젝트 과정에 대한 검증이네요, 이거는. 그렇죠. 네. 브레이크가 필요했네요. 정민님 맞아요. 그때 어떠셨어요? 어쩌다가 그런 말을 하시게 되셨어요? 정민님 입장에서는? 이게 제품이 배포가 되기 전에는 네. 사실 여러 번 바꾸거나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한 일이거든요. 근데 일단 고객한테 배포가 된 상황에서 이걸 하루가 멀다 하고 자꾸만 수정해서 그 업데이트 파일을 올리다 보면은 이게 이제 앱 자체의 이제 신뢰성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바꿀 거였으면은 미리 좀 더 고민을 해서 나가기 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잦은 업데이트와 이 팔랑귀 이런 컨셉에 이제 직원들이 좀 있어서 누가 한마디 하면은 그거 바로 수정해야 되고 또 나중에 또 들어보면 아닌 것 같으면 또 수정하고 또 이거는 이제 제품의 방향성하고 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일단은 배포가 된 상황이니 좀 지켜보고 정말 아니다 싶으면 우리가 좀 대규모의 업데이트를 한 번 더 진행을 하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자. 그리고 이제 QA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그렇게 한 번 나가게 되면은 그 부분만 바뀐 부분만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또 전수 검수를 다 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부분 한 부분만 바꿨다고는 하지만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고 저것도 확인해 봐야 되고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그냥 너무 잦게 여러 번 하다 보니 제가 좀 화가 났었나 보네요. 화내실만 합니다. 그러게. 네. 화내실만 하신 것 같아서, 네, 그때 당시 이제 회의 끝나고선 돌아봤을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까 제가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검증 막 이런 얘기 했는데, 이게 어떤 제품에 대한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는 프로세스 전체를 보는 시각이 생기는 게 QA이기 때문에 있기도 하지만 연차가 지금 20년이 넘으셔서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경험상 문제가 생긴다라든지 뭐 좋을 것이 없다라는 판단이 더 빨리 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IT 업계 약간 대선배라는 느낌이 드는데 솔직히 20년 전의 여성 개발자라는 것이 약간 생각나는 사람이 제가 다른 업계이기도 하지만 잘 없기도 한데 선배로서 그런 드는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제품을 디자인하거나 만들거나 그런 업계에 같이 있는 분들한테 또 이제 협업을 많이 하시니까 다른 직무 사람들하고 협업하거나 할 때 노하우 뭐 등등 해서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갑자기 제가 조언 타임으로. 일단 좀 긴 시간 이제 여러 일들을 해보면서 느낀 점은 이게 다른 직군에 대한 존중을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서 협업을 진행하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디자이너다. 그러면은 디자이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나고 내가 개발자다. 그러면 내가 개발에 대해서 잘 아는 부분은 나니까. 그래서 내가 다른 직군에 있더라도 그 부분, 그 직군, 타 직군에 대해서 무시를 하거나 또 뭐 이거는 내가 조금 더 아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조언 아닌 조언을 하거나 이러면 이제 분쟁이 좀 발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는 자신이 가장 기준과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을 하되 타직군에 대해서는 그들의 경험을 좀 인정해주고 그리고 얘기를 좀 많이 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원만하게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QA 같은 경우에는 타직군의 어쨌든 개발자, 디자이너 뭐 다른 엔지니어들의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을 하는 역할이잖아요. 네. 그래서 관계가 사실 이렇게 뭐 너무 좋으면 안 돼요. 너무 좋아서 이거는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저거는 저렇게 이것 좀 이렇게 하면 안 될까? 그래서 내가 그거를 용인을 하고 지나가면은 전체적으로 프로젝트에 또는 제품에 품질을 보증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또 너무 친해져서도 안 되지만 또 너무 이렇게 적대시 서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는 기준과 소신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타직군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존중, 예의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또 나와 의견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의견이 또 다르다고 해서 이게 틀린 거는 아니니까 열린 귀를 갖고 좀 덜 말해야 된다. 이런 점을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박수를 외치시죠. 너무 그러니까. 많은 멋진 말 해주셔서 다들 듣고 가슴이 새겼으면 좋겠는데. 네, 여기만 따로 떼가지고 네. 어떤 이렇게 아침 조회 시간에 이렇게 나의 전문성을 갖고는 있지만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를 이게 정말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약간 협업의 기본 자세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잘 안 지켜지는. 두 분이 지금 여태까지 말씀해주신 것도 어떤 그런 타직군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협업을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해 주셔서 뭔가 더 좋은 결과도 나오는 것 같고 되게 감동적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이제 첫 프로젝트 얘기를 하면서 협업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약간 코너 속 코너처럼 저희가 간단한 게임을 통해 협업자를 골라보는 걸 해볼 거예요. 저희가 밸런스 게임 스타일을 응용해서 협업자 고르는 걸 하는데 두 분 이제 밸런스 게임 혹시 알고 계실까요? 네. 네, 들어봤어요. 밸런스 게임은
말이 밸런스지 둘 다 벨붕이라서 뭘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아주 고르기 힘든 두 가지 옵션을 드릴 건데 둘 중에 보시고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빠르게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낫겠다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첫 번째 질문은 그 후배 직원을 둘 중에 택한다면 누가 그나마 나을까요? 이제 후배 직원이 너무 신입은 좀 그렇고 한 3년 차 정도 되는 직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옵션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이것까지 챙겨줘야 된다고? 하나하나 마치 어린이집 선생님처럼 막 헬렌 켈러 워터 이렇게 쓰듯이 하나씩 다 챙겨줘야 되는데 근데 시킨 건 잘해요. 근데 어쨌든 간 내가 챙겨주지 않은 건 안 해. 그래서 무조건 다 챙겨줘야 되는 후배. vs 자기 일은 자기가 찾아서 하는 주체성은 아주 만렙인 훌륭한 후배. 근데 어딘가 꼭 마무리는 허술해갖고 결국에는 내가 한 번씩 다 봐줘야 되고 다 체크해야 돼서 시간을 쓰게 만드는 그런 후배. 둘 중에 어떤 후배가 더 나은지 골라주시겠어요? 앞에서 챙기냐 뒤에서 챙기냐. 그쵸? 동시에 한번 대답해 볼까요? 두 분이 같이. 하나, 둘, 셋. B. A. 정민님은 A, 민주님은 B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유는 조금 이따 듣기로 하고.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만약에 선배 직원을 선택할 수 있다면 이에요. 정민이와 민주님이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시면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난 널 믿지 않아. 처음부터 하나하나 숨막히게 진짜 1포인트, 1픽셀까지 마이크로 매니징 하는 선배. 그렇지만 거기까지 하고 나서 맨 마지막 마무리는 내 손으로 하게 그냥 냅둔. vs 나는 널 믿는단다. 일단은 방치해놓고 나를 냅두는 것 같지만 뒤돌아서서 보면은 내가 한 걸 다 몰래 본인이 수정하고 있는 그런 선배. 하나, 둘, 셋. B. 이건 두 분 다 B? 난 첫 번째 질문도 참 궁금한데 두 분이 이게 갈린 것이 되게 궁금하네요. 답변에 대한 이유를 들어볼게요. 정민님이 첫 번째 질문에서 A를 선택하셨어요. 내가 어린이집 선생님처럼 다 챙겨줘야 되지만 시킨 건 잘하는 후배. 이유가 어떤 것이세요? 일단 둘 다 뭐 그렇게 되게 많이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되지만 일을 이제 한 번 하냐 두 번 하냐 이 차이거든요. 근데 A 같은 경우에는 챙겨줘야 하지만 어쨌든 내가 시키는 일은 착실하게 잘 해내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하면 되는데 B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허술해서 내 손끝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고 하면은 일을 이제 두 번 해야 되는 경우죠. 그래서 앞에서 그냥 챙겨줘서 한 번에 그냥 끝내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A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질문에서는 B를 택하셨잖아요. 일단 방치하고 돌아서면은 나중에 내가 한 걸 가져가서 수정을 하더라도 어쨌든 B가 낫다라는 건데 요거는 선택의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지금 제가 A 상황이거든요. 아, 너무 숨막혀요. 아, 너무 숨막혀서 선배분이 이렇게 마이크로 B가 낫다. B가 훨씬 낫다. 아, 끄덕끄덕. 강한 의견. 맞아요. 숨 막히죠. 맞아. 네. 그러면 또 민주님의 답변을 또 들어봐야겠죠? 네. 민주님은 후배는 주체성이 높지만 결국 끝 마무리가 허술한 후배를 고르셨어요. 네. 저도 한 번만 일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두 번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직원을 믿는다는 전제하에 처음에는 이렇게 제가 손끝을 거쳐서 봐주긴 하지만 나중에는 알아서 잘 하겠지라는 믿음을 갖고선 B 이제 주체성 만렙인 신입사원을 선택을 했고요. 그러니까 믿어요. 저는 일단 신입사원 오면은 제 스타일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믿고 맡기는 게 저의 스타일이고 주체성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맞고 비록 초반에 고생은 하겠지만 나중에는 잘 하겠다는 믿음으로다가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민주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골라주신 것 같아요. 그 네. 사람을 맞아요. 잘하겠지, 네가. 네. 끄덕끄덕. 근데 저가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이제 선배에서 B 같은 경우에 일단은 널 믿는다고 냅두는데 나중에 뒤돌아서면 다시 한다 이건데 그게 약간 아까 후배 고르기에서도 B에 해당하는 선배인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한 걸 수정하고 있으면 후배 입장에서는 조금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겠네요. 이거를 이제 또 잘 말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거를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컨펌이 잘 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저희 노하우를 알려주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해를 하지 않을까. 저희 추측입니다. 끄덕. 경희님은 어떠세요? 아니, 저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 싫은데 어떡하지? 다 너무 눈물이 나요, 저는 지금. 어떡해. 근데 뭔가, 후배는 A가 난 것 같고, 차라리. 저도 약간 정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한 번만 하면 되니까? B는 결국엔 일을 2번 해야 되고, 약간 머리를 이제, 제가 선배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를, 신경을 2번 써야 되는 거라서, 선배 A, B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싫은데. 그냥 선배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후배는 B인 것 같아요. 약간 민주님이랑 비슷한데, 주체성 말렙인 사람이 3, 4년, 뭐 4, 5년 이렇게 있으면은 결국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 허술한 거는 후배 직원이니까 내가 조금 버겁더라도 그냥 후배라서 그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내가 다 챙겨주는 사람은 몇 년이 지나도 챙겨주는 걸 바라는 것 같은 저만의 공포가 좀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A 후배랑 B 선배가 만나면 엉망진창이 될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 그 회사를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요. 무서운 회사가 되겠네요. 네, 무섭습니다. 두 분의 어떤 현호하는 협업 스타일을 뭔가 엿볼 수 있었어요? 네. 휴, 약간 공포를 극복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할수록 무섭다, 이거. 저희가 인터뷰 전반부에서는 UX, UI 디자이너와 QA 엔지니어로서 각각 두 분이 하시는 일과 두 분이 어떻게 협업하는지 들어봤었는데요. 이제 조금 좁혀서 민주님이 하시는 그 UX, UI 디자인, 요즘 뭐 프로덕트 디자인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민주님이 UX, UI 디자이너로서 완전 디지털 막 4차 산업 막 그런 건데 프로필을 저희가 보니까 원래는 회화과에 입학하셨고 심지어 만화가가 되고 싶어서 회화과에 입학하셨다고 했죠. 이 네. 커리어 패스가 굉장히 궁금한데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진짜 만화가가 되고 싶어서 순수 미술 쪽을 전공하였고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 막상 대학에 들어와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 작가가 되고 싶어서 그림 그리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원도 동일하게 순수 미술 쪽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는 나 그림 좀 그리는데 해서 딱 대학 들어왔는데 그림 잘 그리는 애들만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진짜 그림 정말 특출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다 보니까 저만의 무기를 이제 찾고자 저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다가 그러다 이제 점점 컴퓨터로 작업하는 빈도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대학원 다닐 때는 학비가 필요해서 프리랜서로 그림이나 디자인을 받아서 조금씩 디자인 작업을 하다가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 이 회사에 입사해서 들어와 있고요. 입사 초기에도 아직 작가라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 뭐 만화가가 되고 싶은 꿈이 있어가지고 2년만 바짝 돈 벌고 다시 그림 그려야지 했다가 어느 순간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고 해야지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고 해야지 하다가 그게 10년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 중간에 끊기가 잘 안 되죠. 자꾸 이게 하나 A 끝나고 한참 있다 B 이러면 좋겠는데 네. A, B, C 이렇게 되니까 네. 그래서 중간중간 다른 회사 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죠. 물론 있었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귀신같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제가 안 해본 것들, 이 프로젝트를 함으로써 나는 이런 발전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다가 그래, 이거만 끝나고서 해야지. 네, 또 하다가 다음에 말하는 프로젝트는 또 재밌어 보이는 게 그러니까. 딱 들어온다. 그렇죠. 만들려고 하면 또 네, 해보고 싶었던 것, 근데 마침 내가 하고 싶었던 것, 이번만 해보고 맞아. 계속 그렇게 10년이 됐습니다. 네. 지금도 아직 만화가의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직도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는 그림이 엄청 싫을 때가 있어요. 이게 자기 작업이 되면은 엄청 좀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디자인 자체도 워낙에 배울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그래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아서 그런 생각이 들죠. 네. 아직도 가끔씩 힘들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1화 들으면서 또 만화가 분들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겠어요.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제가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10년 넘게 그림을 안 그려서 잘 못할 것 같고, 지금 그냥 막연한 그냥 동경 같은 거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또 방금 말씀하셨는데 대학원도 순수미술 전공하셨다고. 그럼 약간 그냥 이렇게 일반 회화 하신 건가요? 네, 정확히 말하면은 조형예술과라서 회화를 바탕으로 해서 뭐 영상 작업도 조금 해봤고, 유화 말고 저는 아크릴로 그렸는데, 뭐 아트북도 만들어보고, 뭐 그렇게 하면서 컴퓨터 작업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서 하는 컴퓨터 작업이라는 거는 그냥 약간 일러스트레이터 뭐 그런 음. 수준이죠. 뭐, 네. 직접적인 디자인이 아닌 뭔가 일러스트랑 편집이 살짝 곁들인 뭐 그런 거. 지금 이런 완전 IT적인 디자인을 하는 경로는 쉽게 예상이 안 되는데, 네. 뭐 어떻게 처음에 요런 디자인을 하실 때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네, 제가 헬스케어 회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기사를 봤는데 헬스케어가 향후 10년 미래 유망 산업이다 이런 얘기 그때 막 기사가 막 많이 나와가지고 아 그래 이거 좀 떠오르는 산업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막상 제가 딱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 저희 팀의 다른 차장님이 야, 나 들어왔을 때 나 10년 전에도 이거는 유망 산업이었어 이러셨거든요. 그런데 이거 10년 동안 계속 유망 산업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저 들어오고 10년 동안 또 계속 그냥 유망 산업이라고 하고 뭐 딱히 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유망한 어떻게 느낌만. 어떻게 그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이슈도 많아지고 주목도 높아지고 그래서 정말 이제는 헬스케어 산업이 이번에 이제 진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회화는 나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디자인은 남의 이야기를 제품으로 표현하는 거라서 그런 회사 사람들이 디자인에 피드백을 주면 디자인과 저를 동일시해서 되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받아들이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자꾸 방어하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경험을 많이 쌓으면서 디자이너로서의 그런 자세라는 걸 많이 배우게 됐죠. 여러 다른 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부정적인 피드백이 와도 일단 뭐 피드백 자체가 되게 감사하고 부정적인 피드백이 와도 이제 걸러낼 것을 걸러내고 이제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이고 해서 이제 잘 조율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 디자인과도 미대에 속해 있으니까 처음 일을 시작할 때 그걸 저도 힘들었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피드백을 나 자신에 대한 피드백이랑 동일시하게 되는 게 되게 쉽고 왜냐면 자꾸 나의 세계를 펼쳐라 이러면서 4년을 다녔는데 또 작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나를 욕하는 것 같고 나는 이게 나의 전부인데 막 이런 생각 들고 맞아. 그것이 좀 디자인하면서 극복해야 될 일 중에 하나죠. 맞아요. 초년생 때 그거를 좀 이겨내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가 오픈 카톡방에 지금 방송을 하고 있다고 공유를 하고 있는데, 거기 어떤 분이 질문이 있으시다고 하면서 남겨주셨어요. 학생이신 것 같은데, 학교에서는 UX랑 UI를 구분해서 배우는데, 실무에서는 한 사람이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 보인대요. 그러면서 UX 디자이너로 진로를 생각 중이라면, UX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는 게 맞을지, 아니면 UI까지 두루두루 잘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보통 큰 회사에는 UX와 UI를 구분해서 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의 한 팀에서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서 UX를 하다 보면 리서치 업무를 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면은 뭐 사용자 경험, 뭐 분석 같은 거를 하고 관련된 논문 같은 거 찾아보고 뭐 리포트 쓰고 네,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하시고 그런데 이제 UI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그런 화면의 레이아웃에 들어가는 그런 사용자 경험을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라서 더 좀 디자인 작업이랑 밀접한 직군이거든요. 네, 같이 하시면은 더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둘 다 배우시면. 실질적으로 학부 졸업생인데 그 둘 다 하는 게 가능할까요? 뭔가 기본적인 이해를 갖춘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기본적인 이해를 갖춘다. 그 정도 차원에서 그게 다 하시는 게 경쟁력이 좀 있을 것 같고, 왜냐면 요즘에는 되게 다양한 능력치를 원하잖아요. 진짜 회사에서 말도 안 되는 능력치를 원해서 한 번쯤은 그런 거를 좀 경험을 해보셨거나 그런 분들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 얕게 배우는 수준에서 좀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질문하신 분한테 약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정민님께도 질문을 드릴게요. 정민님도 원래 QA 엔지니어가 돼야지가 아니고 개발로 시작하셨다고 아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처음에 개발을 컴퓨터 공학 뭐 이런 거 전공하시면서 시작을 한 건지, 뭐 QA로는 어떻게 전환이 됐는지 이런 것들 좀 구체적으로 궁금한데, 아까는 그냥 넘어갈 때가 돼서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졸업하셨는지. 그러니까요. 예, 저는 학교에서 정보관리학이라고 해서 뭐 컴퓨터도 배우고 뭐 경영 회계 뭐 이런 것도 배우고 막 다 배웠어요. 근데 제가 졸업할 시점에서 벤처 붐 이런 것들도 일어났었고, 그리고 이런 작은 회사들이 굉장히 좀 유명한 회사들이 많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컴퓨터 쪽도 배웠기 때문에 이제 개발자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죠. 이제 시작을 하면서 보니까 이 개발 일이 이제 보통 생각하듯이 그렇게 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그리고 항상 무언가를 배워야 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막연하게 그냥 마음속으로 한 32살까지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마침 또 32살에 직무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32살에 이제 바꾸려고 했으니까 잘 됐네. 그래서 다른 일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일을 한번 해본 게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제가 바로 이제 QA를 한 건 아니고, 사실 기획도 했었고 뭐 회사에 여러 가지 디자인을 제외한 나머지 일은 거의 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는 QA를 하고 있는데, 뭐 이것도 재밌고,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니까 장단점은 있고 또 지금은 QA 업무가 굉장히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32살이 약간 너무 신기한데, 32살에 해야겠다. 이게 약간 그거 뭐지? 약간 유교 이런 데서 무슨 이립 지천명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조금 그 느낌인데 왜 32살이에요? 이게 그냥 제 느낌에 32살쯤이면 이제 대학 졸업하고 좀 경험도 쌓였고 지금부터 커리어 이제 쭉 달리면 되겠다라고 할 약간 정점이라는 나이 땜인 것 같은데, 그때쯤에 다 됐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그게 지금은 좀 다르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 제가 되게 오래된 사람 같긴 한데 근데 그 30 즈음에 이제 결혼을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제가 그냥 32살이라고 생각했었던 게, 그 결혼하고 뭐 출산 이런 거하고 맞물려가지고 그걸 그냥 복합적으로 그냥 다 그냥 32살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32살까지는 결혼을 또 한번 해봐야 됐고, 이제 업무도 개발 일은 32살까지만 하자. 그런 생각이 그냥 들었었던 것 같아요. 막연하게. 근데 지금은 이제 32살 하면은 또 그때의 32살하고는 좀 느낌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때는 30 전에 결혼하는 게 왜 그랬었죠? 막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되게 일반적이었죠. 서로 20대 후반에 결혼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네. 그거 점점 멀어져 간다 막 그런 노래 부르고. 네, 맞아. 왜 그랬었죠? 너무 웃기다. 원래 이제 저희가 사전 미팅 때 저희 중에 유일하게 IT 업계에 근무하는 저희 작가님이 잠깐 그런 얘기도 했지만, 개발이라는 것은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일인데, 지금 QA 일이라는 건 직접 무엇을 개발하거나 뭐 디자인하는 건 아니고 이제 검수나 어떤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일이잖아요. 직접 만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품을 만드는 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그렇게 느끼는 보람이 저희는 이제 디자인하는 입장에서 좀 궁금해요. 어떨 때 QA로서의 즐거움을 느끼시는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남들이 보지 못한 오류, 그리고 잠재적인 오류도 있거든요. 사실 눈에 보이는 오류도 있지만 잠재적인 오류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지금 동작을 하는 데에서 문제는 없지만, 이거는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해서 그것까지 잡아내는 게 굉장히, 그때 A급 오류를 발견했을 때 희열. 너희들은 이거를 고쳐야 된다. 고쳐야만 제품을 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오류를 어쨌든 간에 이렇게나 저렇게나,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게 이제 굉장히 기쁘죠. 오류를 발견했을 때. 이제 사실 QA 입장에서는 점점 중요한 메이저 오류나 크리티컬 오류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좀 더 희열은 있어요. 이걸 몰랐다. 내가 이런 걸 잡아냈구나.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지? 나는 이런 것까지 보고 있어,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있긴 하고 사실 고객한테 제품이 나가서 오류가 없어요, 좋아요라는 피드백은 사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품이 배포가 됐을 때 이거 안 돼요라고 왔을 때는 정말 철렁하고 가슴이 이제 떨리죠. 떨리는데 고객들은 이게 좋다는 피드백은 정말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품이 나갔을 때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수정이 쭉 이루어지고 제품이 나갔을 때 고객으로부터의 이런 오류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접수가 안 됐을 때 안 되면 고객으로부터 반응이 없으면 없을수록 저희는 역할을 잘한 거예요. 좋다고는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좋다고는 정말 10,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근데 오류가 있어요. 만약에 뭐가 잘못됐어. 그러면 그거는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피드백이 오거든요. 이거 안 돼요. 저거 안 돼요. 그러니까 고객의 소리가 가장 없을 때 없으면 없을수록 저희는 역할을 잘 수행한 거다. 사람들이 어플 그 리뷰에도 보면 안 좋다는 얘기 진짜 많이 쓰는데 맞아. 너무 좋다는 말을 잘 안 쓰더라고요. 안 좋다는 얘기랑 구매 내역 삭제해주세요. 맞아. 그런 게 있군요. 관련해서 저희 그 편집 감독님이 질문이 있으신데 제가 대신 얘기해 드릴게요. 정민님이 개발자에서 QA 엔지니어로 전직하였다고 하셨는데 혹시 디자이너도 QA로 전직이 가능할지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예, 일단 가능은 하죠. 요즘에 또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이 핫하잖아요. 개발자들도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대우를 받지 못했지만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은 좋은 대우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자로 전향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는데 이제 이게 IT 분야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기본 지식은 필요해요. 그래서 디자이너를 하면서도 뭐 QA로 갈 수도 있고 개발하면서도 갈 수 있고 다른 어떤 직종을 하더라도 QA로 다 전향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전산 지식이나 아니면 IT 베이스로 한 기본적인 지식은 갖춰야지 이거를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컴퓨터로 어쨌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원리는 좀 알아야 되고 이게 어떤 것을 눌렀을 때 뭐가 된다라는 이런 개념감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그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잡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산 지식은 갖추고 출발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이런 것들은 요즘에는 글쎄 다시 대학을 간다 이렇게는 너무 리스크가 또 크니까 그렇지 않고 교육센터들 많이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일정 기간 이제 충분하게 교육을 받고 그리고 경험을 쌓아가다 보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회사가 있어요. QA들만 모아놓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프로젝트들이 다른 회사들이 많은데 거기에 이제 QA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회사들, 또 대규모의 이런 프로젝트들은 그런 QA 전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파견을 나가서 어느 집단이 파견을 나가서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첫 시작은 그런 데서 프로젝트별로 경험을 많이 쌓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은 IT 지식은 기본적으로 좀 갖추고 출발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다. 세상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답변. 네, 정말 꿀팁이네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얘기를 넘어가 볼게요. 이 두 분이 다 업계에서 시니어 레벨이시잖아요. 두 분 연차를 합치면은 30년이 돼버리는데, 그러면 일하시면서 엄청 산전수전 우당탕탕 막 기쁘고 슬프고 막 뭐 조금 이것저것 뽑고 싶고 막 때리고 싶고 이럴 때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지난 커리어를 이렇게 회상을 해볼 때, 본인이 가장 이렇게 성장했다라고 느낀 시점이 언제일지, 어떨 때일지가 궁금해요. 그 이유도 좀 궁금하고, 민주님부터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힘든 프로젝트를 했을 때입니다. 어렵지만 힘든 프로젝트를 했을 때가 기억도 많이 남고 뒤돌아보니 성장도 많이 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럼 힘든 프로젝트, 그러니까 특히 성장을 많이 한 것 같은 힘든 프로젝트가 대략 지금 생각할 때 몇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대략 근래 3년 되돌아보면은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를 죽이지 않는 것은 나를 성장시킨다. 네. 그럼 정민님은 어떠세요? 저는 같이 프로젝트를
여러 사람들과 같이 했을 때 그때 좀 많이 서로 얘기하면서 협업하고 그러면서 성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입사 초기에 그때 이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있어서 저희 프로그램에 그런 이슈를 반영을 하기 위해서 한 입사하자마자 한 일주일 정도 집에를 못 들어간 적이 있어요. 아예 그냥 선배들도 저 추리닝을 싸들고 숙식을 해결하면서 그러면서 한 일주일 정도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고되고 힘들었는데 그때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런 시간들을 이제 몇 년을 지내왔거든요. 그러면서 많이 이제 얘기도 나누고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해결하는 게 좋고 뭐 요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이런 것들을 선배들한테 좀 많이 배웠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경험이 많이 쌓이고 하면서 좀 실력이 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집에 못 가는 건 슬프지만 어쨌든 굉장히 밀도 높은 협업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많았다. 뭐 그런 정도로 생각이 네네. 드네요. 옛날 회사들은 집에 못 갈 때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디자인 업체들도 그런 전설 같은 게 있는데 막 연말쯤 되면 일이 바쁘니까 무슨 크리스마스에 출근해가지고 신정에 퇴근했다 이런 얘기 진짜 많았거든요. 무서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막 밀접하게 붙어가지고 막 협업을 하고 막 이런 밀도 높은 프로젝트가 확실히 성장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는 하죠. 근데 밤새고 하는 것은 맞아. 좋지 않습니다. 맞아. 경희님이 지금은 모든 못하죠. 시즌 말하고 있어요. 맞아. 밤을 옛날에 많이 새서 이제 못 새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그리고 약간 당연히 그런 약간 힘든 프로젝트를 하면은 밤을 샐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치, 그게 그치. 포인트가 힘들고 약간 난이도가 있는 프로젝트가 포인트인데 자꾸 밤을 새는 거에 포인트가 그런 사람 넘어가가지고 맞아. 그게 자꾸 약간 이렇게 미담처럼 이어지는 것이 제가 걱정스러워갖고 덧붙인 말이었습니다. 맞아. 네. 그래.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 밀도 높게 하는 건 좋다. 근데 밤을 새는 거에 집중하면 안 된다. 그래요. 다시 돌아와서 이 성장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성장에 대해서 무슨 쓴 약간 자기계발서? 그런 글들 보다 보면은 성장이 이렇게 조금씩 비례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성장을 전혀 안 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훅 성장했고 전혀 안 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훅 또 이거 왜 되지? 옛날에 이거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좀 계단식으로 레벨업이 된다라는 얘기들을 읽곤 하는데 두 분이 이제 시니어니까 어느 정도 경험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좀 계단식 성장이라는 것에 동의를 하시는지 궁금해요. 민주님?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뒤돌아보고 나니 그런 것 같아요. 네. 하고 있을 때 막상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한참 뒤에 뒤돌아보고 나서 돌이켜보면은 이때 이렇게 성장을 한 것 같구나 하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때를 시점으로 인해서 제가 못했던 것을 하게 되고 마음가짐이라든지 아니면 자신감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포함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느 순간 다음 단계로 레벨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민님 같은 경우는 민주님 커리어의 2배 정도이신 거잖아요. 그럼 정민님은 또 어떠신지가 궁금하네요. 계단식 성장이라는 것에 저는 조금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데요. 연차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입들, 아예 사회생활을 처음 하는 신입들은 조금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니어 시절에는 이게 계단식 성장이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3년차, 5년차, 7년차들은 쭉 성장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 또 시니어들은 주니어 때의 노력을 뭐 한 이 정도를 한 계단 성장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노력을 했다 그러면은 시니어들은 3, 4 정도의 노력을 더 해야지 한 계단 성장을 하거나 안 그러면은 도태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내가 시니어다 경험이 많다라고 해서 내 경험만 믿고 이게 모든 업무들을 처리하고 후배들을 대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바로 이제 꼰대로 가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내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한 10년, 15년, 20년 이 정도의 연차가 되면은 훨씬 더 신입보다도 많은 노력을 해서 뒤처지지 않도록 또는 이제 자신이 이제 경험이 많으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들을 좀 더 섭렵을 해서 더 앞으로 한 발짝 더 나가기 위해서 더 발굴의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 저도 지금 8년, 9년 차 접어들고 있는데 기존까지는 진짜 1, 2년 차 때는 그냥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늘었는데 뭔가 다른 뭘 해야 돼. 이제 뭔가 멈출 것 같아, 자꾸.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드는데 2배, 3배, 3배, 4배의 노력 어떤 건지 뭐 아직 막연하지만 알 거는 같아요. 네. 저도 도태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끄덕끄덕. 성장에 대한 얘기를 또 해봤고, 앞으로 커리어에서 두 분이 더 해보고 싶은 게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특히 정민님은 취미생활이 되게 다양하시다고 하셨는데, 뭔가 이것저것 약간 진취적으로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편인지 궁금하네요. 예, 저는 이것저것 해보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회사 생활 들어와서 회사 생활만 하기에도 너무 바빴어요. 퇴근도 늦고 회사 생활을 같이 하고 이거에 따라가는 것만 해도 너무 벅차고 또 재미도 있었고 같이 이렇게 뭘 하는 거에 대해서 재미도 있었고 하는데 이제 어느 순간 딱 지나고 났다 보니까 약간의 좀 여유가 생기면서 취미 생활도 이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운동도 좋아하고 그리고 뭐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뭐 여러 가지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림 전공이나 이런 쪽은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 그림 그리는 이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직원들하고 몇 명이 같이 그림을 그리는 것도 한번 해봤었고 이렇게 소소한 재미,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거를 좀 찾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혼자 뭐 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업무적으로도 뭔가 더 욕심나는 것이 있을까요? 업무적으로요? 업무적으로 더 해보고 싶은 거는 글쎄요. 이제 사장해야 되지 않을까. 역시. 혼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치. 이게 농담이고요. 아니, 농담 아닙니다. 항상 말씀하세요. 하실 수 있죠. 그치, 하실 수 있지. 여자가 태어났으면 사장도 한번 하고 그러는 그치. 거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 또. 아니, 제가 회사 생활을 길게 하다 보니 이 업무 저 업무도 많은 업무를 해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이제 다른 걸 해보고 싶다. 그래. 디자이너도 재밌을 것 같아요. 디자인 업무도 재밌을 것 같고 안 해본 것들을 찾아서 해보면 또 재밌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 아까 정민님이 그 회색 잡으시는 거 보니까 디자인 해도 되게 꼼꼼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사장님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게요. 네. 컴퍼니 퀄리티 어슈어런스. 민주님도 답변 들어볼까요? 앞으로 커리어에서 더 하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네, 저는 뭐가 됐든 어쨌든 제가 참여한 제품이 엄청 대박이 나서 성공 한번 해보는 게, 그런 게 해보고 싶죠. 이미 성공 대박 전 국민이 그러니까 모르지만 알고 있는 서비스를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B2B가 아니라 B2C 사업에서 너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명세를 한번 떨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서비스를 한번. 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 정민님이 그러면 넌 내 밑으로 들어와서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분이 창업을 해서. 또 이런 또 아름다운 미래를 또 그리게 되는.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에 또 디자이너 하시다가 창업하신 분이 다음화였나요? 다다음화 맞아. 나오시기 때문에 또 그분 이야기 또 두 분께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기대가 됩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따라 진짜 뭔가 되게 이런저런 얘기를, 되게 다양한 얘기를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잘 모르는 분야라서 더 새로 배우는 것처럼 들은 것도 많고, 알찬 시간이었어요. 게스트분들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출연 소감을 듣고 싶은데, 자기 PR도 조금 해주셔도 되고, 뭐, 사업 계획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셔도 되고, 민주님부터 들어볼게요. 민주님, 저희 애청자로서 출연하시게 돼서 어떠셨는지. 오늘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잊지 못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정민님이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 작은 회사에서 진짜 아무도 모르는 그런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민주님 덕분에 이렇게 커뮤니티에 초대돼서 이런 인터뷰도 하고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제가 디자이너 여러분들이 새삼 더 대단하다고 느꼈고, 굉장히 그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고, 그 다음에 감각도 많이 유지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보다는 훨씬 더 앞서가는 이런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고충이 있으시겠다. 그리고 디자이너는 정말 사람을 좀 더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풍요롭게 해주는, 앞에 좋은 예쁜 옷을 입혀주는 이런 과정이잖아요. 그런 과정 뒤에 숨겨진 고충들도 제가 아주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협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가 더 감사하죠. 두 어디 분 가서 이제- 이런 얘기 들어보겠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마지막 소감까지도 정말 협업자로서의 그런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고 이해하고 정말 보람찬 시간입니다. 저희 너무 잘 들었고, 네, 두 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두 분의 행보에 밝은 날만이 깃들길 바라고, 협업하시는데 항시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청취 이 화에는 좋은 리뷰가 많이 달렸으면 좋겠네요. 그러게 막 무 리뷰가 희 리뷰가 아니고 좋은 리뷰들이 많이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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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최민주 UX UI 디자이너와 최정민 QA 엔지니어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명언은 아무래도 정민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상대의 직업을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협업의 태도가 가장 멋진 말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민님은 오늘 두 분 만나시면서 어떠셨나요? 저 너무,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그 직전에도 되게 알차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잘 모르는 분야기도 하고, 이게 또 B2B인데다가 업계가 굉장히 큰 업계다 보니까 사업명을 직접 얘기를 해주시거나 뭐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는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프로젝트 자체보다 두 분의 협업 과정에 대해서 혹은 두 분의 직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QA 엔지니어와 개발 디자이너의 협업 등은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거를 많이 이제 아실 수 있었을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약간 이번 시즌이 아무래도 이제 디자인 말고 다른 직군을 모시다 보니까 본격 직업 탐구 방송 같이 되고 있긴 한데 아무튼 되게 다양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오늘도 뭔가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도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디자이너의 목소리로 여성의 일을 말하는 팟캐스트 디자인 FM은 애플 팟캐스트와 사운드 클라우드를 통해 들으실 수 있으며 방송 핫클립 영상이 유튜브에도 업로드가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네, 디자인 FM은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 클럽 FDSC가 만듭니다. 저희 소식은 인스타그램에서 fdsc.kr을 팔로우해 주시면 가장 최신 소식을 항상 만나볼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외에도 FDSC의 다양한 활동 소식을 접하실 수 있으니 많이 팔로우 부탁드려요. 그럼 저희는 4화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그날까지. 안녕!